한미일이 정말 단일 대우로 우리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네.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걱정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 시절 백악관 전 이 비서실장이죠 켈리 전 실장이 폭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한 걸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반대를 그때 했는데 이제 트럼프 2기가 돼서 만약에 1기 때는 좀 그렇지만 2기가 돼 돌아오면 더 강하게 미국 국익을 판단해가면서 미군 정말 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미국 내에는 이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네. 피를 흘리면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렇게 특히 이제 지상병력 중심으로 돼 있는 이 주한미군을 이렇게 많이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제 의견들도 미국에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 트럼프도 여차하면 뭐 주한미군 빼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트럼프도 당연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트럼프는 또 일종의 장사꾼 출신이고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다면은 노련한 협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주한미군 카드를 가지고 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트럼프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더 높게 보는 여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물론 또 만약이라는 거는 뭐 없다고 가정이랑 없다고 그럽니다만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 임기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는 주머니 속에 트럼프가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주머니 속에 콩이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공깃돌과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거칠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모든 부담을 다 지게끔 그거는 모든 부담을 다 진다는 거는 한국에서 미군 주둔과 관련된 그런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객관적 자료와 통계에 기초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트럼프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국을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저는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이 나토를 향해서도 이제 돈을 내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를 향해서도 네. 방위비 분담. 사실은 이게 많이 이제 내라고 하니까 우리도 못 내겠다. 이거 네. 너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네. 하다가 협상하다가 결국에는 뭐 중재안으로 가긴 했지만 네. 다시 또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방위비를 50억 달러 정도로 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네.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년간 해서 그 10억 달러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1억 달러, 2억 달러씩 방위비를 네. 내왔던 그 연장선에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5년 단위로 10억 달러 정도로 해서 그게 뭐 트럼프가 말했던 대로 파격적으로 막 몇십 배, 몇 배 막 이렇게 아이고. 올리는 예. 그렇게 이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유럽에도 그걸 압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에게도 그렇게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트럼프는 방위비도 그 당시 50억 달러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몰아붙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을 할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그 기이한 어떤 국제적인 외교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 정상들하고 정상회담 할 때 네. 악수를 하면서 그냥 팔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흔들면서 자의적으로 당겨버린달까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거나 정상회담을 할 때 상대방의 길을 먼저 꺾어버리는 예. 그런 굉장히 외교적으로 무례에 가까운 기이한 행동들을 막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트럼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골몰을 골치 아팠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도 당연히 방위비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트럼프가 이제 푸시를 했죠. 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굉장히 어떤 잘 정돈된 치밀한 논리로 트럼프한테 대응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트럼프가 그렇게 막 과대하게 방해 분담을 요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한미 동맹을 통해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그렇죠.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1953년도에 한미 동맹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네.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중동 전쟁이라든가 미국이 원하는 미국이 그러니까 일으키는 그런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희생해왔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무기 한국의 제조국방을 한국이 계속 실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세계에서 그 뭐 사우디 다음으로 많을 정도의 미국 무기를 우리는 지금 구입하면서 우리는 지금 제조국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방위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올리라고 2%가 올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한국은 네. 이미 방위비가 2% 이상으로 한국은 계속 올리고 있고 예. 한국의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나 또는 뭐 노무현 정부나 모두가 다 7%가량의 연 그 국방비 상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하기 위한 우리 부담을 하고 있다. 니네들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우리 의존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평택 기지 이전 할때 네. 그 100억 달러 이상이 드는 돈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평택 미군 기지 우리가 만들어줬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방위비 분담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말은 다소 언론하지만 논리는 굉장히 치밀하고 그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냥 보는 것처럼 그냥 논리도 없어요. 네. 그리고 숫자도 정확하지 않아요. 숫자도 항상 틀리고 예. 논리도 막 뒤죽박죽이고 그냥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를 만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한 거죠.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정확한 숫자와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대를 하니까 오히려 미국에 배석했던 미국의 백악관의 관리들이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러워하는 눈빛 저렇게 정확하고 저렇게 치밀한 논리를 예. 전개하고 있거나 미국의 백악관 참모들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무모한 방위비 삭감이고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한미 관계는 튼튼하게 유지됐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목소리를 이익과 내면서 그럼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나갔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따지면은 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해 버린달까? 또는 미국이 어떤 남북 대화를 방해한달까? 또는 미국이 어떤 그 북한하고 핵협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또 뭐 미국이 한국을 또 막 빼거나 핵협상을 미국이 안 하려고 하면서 한국을 핑계로 핵협상을 안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방위 분담금 문제는 또 방위 분담금이고 네. 남북 대화는 남북 대화이고 또 북미 핵협상은 북미 핵협상이고 이렇게 이슈들을 전부 또 나눠 가지고 각 이슈별로 연결시키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슈들을 다 나눠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대했던 것에 대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왔고 본인도 협상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위 분담금 문제 가지고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응했을 때 네.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억하심정 먹어가지고 뭐 딴 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팁을 주셨어요. 만약에 트럼프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네. 우리의 논리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네.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전략과 작전이 없는 아메리칸 건 파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될까요? 가서 그런 거 하셔야겠죠. 윤석열 대통령 그냥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잘 되다 싶어가지고 더 몰아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트럼프가 자신이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하면서 유럽에 대해서 나토에 대해서 네. 압박을 내지 않습니까? 방위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유럽 쳐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용인하겠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가 이렇게 안보 문제를 가지고 유럽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유럽은 그 전쟁 후유증에다가 코로나 후유증까지 겹쳐가지고 네. 유럽의 여러 가지 뭐 경제라든가 유럽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전쟁 반대 평화의 목소리가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막 널리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가 방입에 안 올리면은 러시아가 유럽 쳐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용인하겠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거는 네. 유럽 사람들을 트럼프가 위협하는 그런 위협 발언이 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의 일상의 어떤 그 평안을 깨트리는 그렇죠. 불안을 키우는 그런 발언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똑같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너 만약에 방위비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쳐들어오도록 냅둬버리겠다. 김정은이 지금 두 개국 교전국가라고 그래가지고 여차하면은 막 한반도를 막 다 평정해버리겠다 그런 말 하는데 네. 내 말 안 들으면은 북한이 뭐 막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트럼프는 막 계속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지금 뭐 자기 김정은하고 친하다. 계속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너보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 너보다 김정은하고 더 친해. 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예상 트럼프의 협상 전술을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으로 압박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트럼프의 최대한 압박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지금과 같이 몰빵해교를 하면은 그냥 우리 것 없어요.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면 그러니까요. 내줄수록 어떻게 지킵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지금 우리가 많이 내주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네. 그럼 정말로 한반도의 위협,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예.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트럼프 대비를- 시대를. 그렇죠. 트럼프 뭐 우리 정부도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뭐 그런 걸 제가 얼핏 보기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없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러나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국에서 바이든이 제스를 될 경우 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우리 내부의 대비책은 당연히 저는 우리 정부에서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거칠고 네. 매우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이렇게 몰아붙일 텐데 트럼프가 이번에 된다면 두 번째 다시 재집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몰아붙일 것입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재산의 필요가 없어지니까 더 몰아붙여가지고 트럼프는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미국의 그 불안한 백인 중산층들, 네. 쇠락한 백인 중산층들, 러스트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자기의 고객으로 생각하는 그런 애교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 없이 그냥 뭐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게 될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의 국익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의 몰락한 백인 노동자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 협상의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다양한 전술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거칠고 매섭게 막 압박을 해 들어올 때 네. 그럴 때 정말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다. 네.